에단 도일과 그의 갱단은 지역 상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용한 한국인 이발사 진우의 가게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외국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를 꼬맹이라고 부르며 그의 가게를 부셨을 때 그들은 진우의 냉정한 눈빛 뒤에 숨겨진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오사카의 지하 세계에서 서울의 유령으로 알려진 야쿠자의 치명적인 전사였다는 것을, 그가 죽음이 단지 가능한 결말 중 하나였던 링에서 수년간 싸웠다는 것을, 그가 일본 범죄 조직에서 도망쳐 평화를 찾아 미국으로 온 것을, 하지만 에단이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돈을 내지 않으면 내 이발소는 끝장이다라고 위협했을 때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가위를 꽉 쥐었고 수년간 억눌렸던 어둠이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작은 한국인 이발사가 6명의 무장한 갱단원들을 단 몇 초 만에 제압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단지 또 하나의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거를 버리려는 한 남자의 투쟁과 그가 어떻게 결국 자신의 어두운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가족을 보호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가위가 마지막 머리카락을 정교하게 자르면서 진우의 얼굴에는 변함없는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다. 이발소 서울의 가장자리는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진우가 손님의 머리를 완벽하게 다듬는 동안 제롬은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고 있었다. 갑자기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쾅 소리가 이발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문 앞에는 근육질의 세 남자가 서 있었고 그들 뒤에는 비뚤어진 미소를 짓고 있는 키가 큰 남자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위압적이었다. 새로운 사업체가 보호비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 남자가 이발소 중앙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그의 값비싼 가죽 재킷과 반짝이는 금목걸이는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헤어 제품이 가득한 쟁반을 팔꿈치로 쳐서 바닥에 쏟아냈다. 값비싼 물건들이 타일 바닥에 부서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게 뭔가요? 진우가 손님의 머리를 자르던 가위를 여전히 들고 있으며 조용히 물었다. 에단 도일은 그 지역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의 존재는 이 동네의 많은 가게의 주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지난달에만 2개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그들이 지불할 수 없는 보호비 때문이었다. 너가 새로운 주인이겠군. 뭐라고? 에단이 진우의 이름을 일부러 짧게 줄여 부르며 비웃었다. 아시아 사람들 이름은 항상 기억하기 어렵군. 전부 비슷하게 들리니까. 제이크라는 이름의 부하는 기다리던 손님의 지갑을 거칠게 빼서 내용물을 카운터 위에 쏟아부었다. 시작 비용이야, 짱깨야. 진우의 눈이 잠시 번뜩였다. 그는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혼동하는 무지한 발언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의 팔뚝 아래 숨겨진 문신들이 마치 맥박처럼 뛰는 듯했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기억이 표면으로 떠오르려 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진우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물었다. 그의 억양에는 미세한 한국 억양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또한 깊은 자제력을 암시하고 있었다. 에단은 진우의 눈앞까지 다가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서서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의 보호가 필요해. 안 그러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비웃었다. 이 예쁜 가게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진우는 가위를 꽉 쥐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한때 그는 이런 도구를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것을 자르는 데 사용했었다. 그 기억이 그를 덮쳤다. 일본에서의 그 밤들, 피와 명예, 그리고 그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어둠의 세계.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이 작은 한국인 이발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그들 자신이 이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불확실했다. 아무도 진우의 평온한 표정 뒤에 숨겨진 폭풍우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내일 다시 올 거야. 우리 계약 세부 사항을 정리하러. 에단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 적힌 종이를 진우의 가슴팍에 던지며 말했다. 그 종이가 공중에서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진우의 시선이 그것을 따라갔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에단이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진우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억눌렀다. 그들이 나간 후 이발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리창을 통해 진우는 그들이 검은색 스포츠카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가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제롬이 의자에서 밀려난 손님을 일으키며 외쳤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억양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이전에도 다른 상인들에게 이런 짓을 했어. 몇몇 손님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노란 셔츠를 입은 나이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내일 그들이 돌아오게 놔둘 건가요? 진우는 마침내 몸을 숙여 바닥에 흩어진 제품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절제된 우아함으로 움직였고 그 움직임에서는 완벽한 통제력이 엿보였다. 뭔가 생각해 볼게요. 그날 오후가 지나면서 진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손님들은 무언가 다른 점을 알아챘다. 그가 면도칼을 쥐는 방식, 가끔 먼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그의 눈빛, 문이 열릴 때마다 반응할 준비가 된 듯한 그의 근육들. 에단이 떠난 지 몇 시간 후 창문 너머로 햇살이 점점 기울며 이발소 내부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진우는 마지막 손님의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그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노인은 진우의 손에 이끌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계속했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싸웠소. 우리 가게가 위협받으면 모두가 함께 맞섰지. 진우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다. 노인의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것이다. 영업이 끝날 무렵 제롬이 문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다. 진우 씨, 제 사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진우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집에 가, 제롬.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모두가 떠난 후 진우는 문을 잠그고 앞쪽 불을 껐다. 이발소 뒤편 그의 작은 방에서 그는 마룻바닥 아래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의 손가락이 일본어 문자가 새겨진 작은 메달과 시간과 어두운 얼룩으로 단단해진 한 쌍의 손붕대를 만졌다. 그가 그토록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고동치고 있었다. 팔과 가슴의 흉터가 마치 새로운 생명력으로 타오르는 듯했다. 그날 밤 진우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가 필사적으로 떠나온 과거로의 회귀, 다른 하나는 그가 쌓아온 평화로운 삶을 포기하는 것. 무엇을 선택하든 대가는 클 것이다. 창밖으로 바라본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것들을 가려버렸다. 마치 그의 평화로운 일상이 갑자기 나타난 어둠에 가려진 것처럼. 1988년 서울,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차갑게 젖은 고아원 계단 위에 작은 보따리가 놓여졌다. 어린 진우는 겨우 3달 된 아기였다. 그의 작은 몸은 얇은 담요로 단단히 감겨 있었고 그 옆에는 짧은 쪽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고아원 문지기 할아버지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어머니의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았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깊은 사회적 불평등이 공존하던 그 시기, 진우는 그 해에 버려진 수십 명의 아이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새벽별 고아원은 항상 아이들로 넘쳐났고 부족한 자원으로 운영되었다. 좁은 침대에는 2~3명의 아이들이 함께 잤고 식사 시간에는 항상 부족한 음식을 두고 작은 다툼이 일어났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물리적 결핍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상실감이었다. 8살이 된 진우는 이미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있었다. 매주 외국인 부부들과 한국 가족들이 고아원을 방문했고 항상 어린 아이들, 항상 웃음이 많은 아이들이 선택되었다. 하지만 진우는 남았다. 그의 진지한 눈빛과 조용한 표정이 그를 선택되기 어려운 아이로 만들었다. 왜 아무도 날 선택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진우가 가장 오래 일한 보육사 중 한 명인 박 여사에게 물었다. 박 여사는 그의 낡은 교복을 정리하며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하는 운명이 있단다. 진우야, 내게는 특별한 운명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 말은 진우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특별한 운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이 왜 충분히 좋지 않은지, 왜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지 의문이었다. 차가운 밤, 다른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 되면 진우는 작은 마당으로 살금살금 빠져나갔다. 그곳에는 관리인 할아버지가 그를 위해 걸어둔 즉석 모래주머니가 있었다. 각 타격마다 답 없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각 충격마다 침묵 속에 소화된 거절감이 스며 있었다. 또 혼자 연습하니? 어느 밤 관리인 할아버지가 그를 발견했다. 내 나이에 그렇게 강해질 필요는 없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모래주머니를 계속 쳤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누구와 싸우려고? 잠시 주먹을 멈춘 진우가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다. 세상과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12살이 되었을 때 동갑내기 마지막 아이까지 입양되었다.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뭔가가 그의 내면에서 부서졌다. 버림받은 감정이 차가운 결심으로 결정화되었다. 이제 그는 울지 않았다. 이제 그는 묻지 않았다. 진우는 자신만의 규율을 개발했다. 혼자 훈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거의 말하지 않았다. 고아원 직원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이 또래보다 작은 소년이 어떻게 고통을 침묵으로 고독을 힘으로 변화시키는지. 그 애는 고인물 같아. 관리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말했다. 표면이 너무 고요해서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위험한지 잊게 만들어. 14살이 되었을 때 아무도 진우가 방과 후 몇 시간 동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서울의 골목길을 탐험하며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마도 소속감일까? 아마도 그의 보이지 않음이 선고가 아닌 선택인 곳. 가족을 갈망하는 고아원의 어린 소녀는 천천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둡고 위험했다. 서울의 첫 번째 불빛들이 진우를 매혹시켰다. 15살이 된 그는 이제 고아원을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과 당국이 잊은 곳에서 그는 고아원이 결코 제공하지 못했던 야생적인 자유를 발견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얇은 재킷을 통과했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내면의 불은 그 어떤 추위보다 강렬했다. 그는 그저 마른 체구의 조용한 그림자였지만 어둠 속에서 지역갱단의 힘의 역학을 관찰하고 있었다. 여기 뭐가 있나? 길 잃은 고아? 한 겨울밤 3명의 나이 많은 청년들이 그를 벽에 몰아붙였다. 그들은 진우의 약해 보이는 외모에 끌려 접근해왔다. 가장 키가 큰 청년이 진우를 습기찬 벽으로 밀치며 조롱했다. 돈 있어. 다른 한 명이 진우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다. 그의 입에서는 싸구려 소주 냄새가 났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땅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호흡은 고르게 유지되었다. 달리 그의 폐에 남은 공기는 없었다. 말을 안 하네. 귀머거리인가? 세 번째 청년이 진우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밀쳤다. 날카로운 고통이 그의 두개골을 관통했지만 진우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때 일어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진우 자신을. 수년간의 억눌린 분노가 본능적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폭발했다. 그는 강하지 않았지만 빨랐다. 그는 정식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순식간에 2명의 공격자가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입을 벌린 채 뒤로 물러났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싸우는 법을 가르쳤지? 어둠 속에서 깊은 목소리가 물었다. 등장한 남자는 완벽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은 전통적인 일본 문신으로 덮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다케시였다. 그는 서울에서 조용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일본 야쿠자의 일원이었다. 그는 이 한국 10대의 결의에 찬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가 인식하는 굶주림을. 아무도요. 진우가 무겁게 숨을 쉬며 대답했다. 다케시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함과 위험의 독특한 혼합이었다. 그렇다면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게. 그 말은 진우의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소속감에 대한 갈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더 이상 약하지 않기를 바라는 열망이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진우는 일본 레스토랑 뒤편의 작은 체육관을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일본 무술의 비밀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 청소년들을 고용한다는 구실해 야쿠자는 그들의 작전을 위한 재능을 모집하고 있었다. 진우는 빠르게 배웠다.
단지 싸움 기술뿐만 아니라 침묵의 언어, 왜곡된 명예, 그리고 그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힘도 배웠다. 너에게는 가족이 없지, 소년. 특히 잔인한 훈련 후 다케시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너의 가족이다. 진우는 찢어진 눈썹에서 흐르는 피를 무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어딘가에 속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선택되지 않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무엇일까? 야쿠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어두운 길을 따라가면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진우는 다케시가 건네준 작은 메달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가 이제 가족의 일원이라는 증표였다. 그 작은 금속 조각에는 일본어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때 그것은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요코하마에 버려진 창고 지하실 비밀 격투장.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이제 19살이 된 진우는 손에 붕대를 감으며 농축된 공기를 들이마셨다. 5해가 지나는 동안 마른 청소년은 치명적인 격투기 선수로 변모했다. 그의 몸은 여전히 키가 작았지만 정확한 근육들로 정의되었고 고통스러운 훈련의 이야기를 담은 흉터들로 덮여 있었다.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해. 다케시가 붕대를 조이며 낮게 속삭였다. 그는 너보다 크지만 너는 더 빠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진우의 어깨를 꽉 쥐었다. 너는 가족을 위해 싸운다. 그는 돈을 위해 싸울 뿐이다. 일본인 상대는 15kg이 더 무거웠고 3명의 상대를 혼수 상태로 만든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야쿠자 조직원들과 도박꾼들로 가득 찬 군중은 조직의 금고를 채우는 폭력 스펙터클을 갈망하며 소리 질렀다. 너의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마라. 작은 한국인. 일본인 선수가 링에 올라서며 조롱했다. 그는 진우를 가리키며 자신의 목을 베는 동작을 했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오락이었다. 그러나 진우에게 이것은 생존이었다. 그가 져서 돌아오면 야쿠자는 그를 처리할 것이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세계였다. 처음 2라운드는 잔인했다. 진우는 더 큰 남자들을 쓰러뜨릴 정도의 타격을 흡수했지만 외과적 정밀함으로 대응했다. 그의 몸이 이미 맞은 타격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동안 그의 마음은 차분히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다. 3번째 라운드, 진우는 자신의 순간을 찾았다. 일본인 선수의 왼쪽 무릎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이전 부상의 흔적이었다. 그는 빠르고 정확한 발차기를 그 지점에 날렸고 갑작스러운 고통에 상대가 균형을 잃는 순간을 노려 완벽한 방역을 시작했다. 거대한 일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순간적인 침묵이 박수 소리로 깨졌다. 진우는 단순히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존경을 얻었다. 그날 밤 은밀한 의식에서 진우는 첫 번째 문신을 받았다. 야쿠자 가족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표시하는 작은 상징이었다. 바늘의 고통은 그가 이미 견뎌온 것에 비하면 미미했다. 그의 등을 타고 흐르는 핏방울은 소속감이라는 대가로는 작은 것이었다.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다케시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이제 너에게는 이름이 있고 역사가 있다. 다른 이들이 술잔을 높이 들며 축하하는 동안 진우는 타르실의 흐릿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한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꺾을 수 없는 결의를 반영했지만 또한 무언가 새로운 것, 점점 커지는 불안감도 있었다. 그의 내면의 공허함은 피와 명예로 채워졌지만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말 박 여사가 말했던 특별한 운명일까? 이제 나는 누구인가? 진우는 문신으로 장식된 자신의 새로운 피부를 보며 속삭였다.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고아도 아니고 진정한 아들도 아닌.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진우를 현실로 데려왔다. 각 승리가 그를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림자의 세계로의 현실. 다케시는 진우의 어깨를 꽉 잡았다. 네가 오늘 밤 한 일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너는 내 충성심을 증명했다. 내일부터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지만 내면에서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가 속한 이 세계는 영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갈 방법은 없었다. 오직 전진만이 가능했다. 24살의 진우는 지하 격투 서킷에서 전설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존경과 두려움으로 속삭여졌다. 서울의 유령이라 불렸던 그는
움직이는 방식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었다. 침묵 속에 치명적이고 붙잡기 불가능했다. 한때 거부당했던 작은 고아는 이제 야쿠자를 위해 상당한 영토를 지배하며 오사카에서 불법 도박 및 보호 업무를 감독하고 있었다. 그의 명성은 그를 앞서갔고 그가 들어가는 방마다 공포의 물결이 퍼졌다. 그의 실제 이름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는 그저 유령일 뿐이었다. 무자비하고 효율적인, 감정 없는 기계처럼. 하지만 거울 속에서 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어린 소년을 볼 수 있었다. 소속감을 갈망하던 소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던 소년. 그 소년은 이제 무엇이 되었는가? 경쟁 조직과의 긴장된 협상 중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이 변장한 경찰들의 급습으로 피바다가 되었다. 이어진 혼란 속에서 진우는 다케시, 그의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인물가 가슴에 세 발의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도망쳐. 다케시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살아라. 핏방울이 하얀 식탁보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다케시의 피, 진우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남자의 피, 공포와 혼란의 찰나에 진우는 개인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남아 싸우는 대신 도망쳤다. 진우는 간신히 탈출했다. 총에 맞고 혼란스러웠다. 안전한 아파트에 숨어 그는 텔레비전을 통해 지난 10년간 그가 집으로 알았던 구조의 대부분을 무너뜨린 경찰 작전의 전개를 지켜보았다. 이름들이 폭로되고 비밀이 드러났으며 그의 정체성을 준 조직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가지고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을 꾸리며 진우는 그 모든 세월 동안 간직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일본 이발사에 대한 작은 신문 기사 조각. 그 이미지는 고객의 머리를 다듬는 평온한 표정의 남자를 보여주었는데 진우가 전투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기억이 떠올랐다. 16살 때 특히 잔혹한 싸움 후 회복 기간 동안 그는 야쿠자의 위장 이발소에서 조수로 일하도록 배정받았다. 이전 격투기 선수였다가 가위와 면도칼에서 구원을 찾은 노인 이발사가 그에게 그 직업의 기초를 가르쳤다. 상처를 줄 아는 손은 돌볼 줄도 배울 수 있다. 노인은 말했다. 선택은 항상 내 것이다. 그 말이 진우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선택. 지금까지 그는 선택권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가짜 여권과 감춰둔 저축으로 진우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계획은 간단했다. 사라지기, 다시 시작하기, 다시 한번 보이지 않게 되기.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선택으로. 미국은 익명성을 약속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는 추적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마침내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진우는 자신의 지식을 다시는 해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가 알았던 인생은 죽었다. 이제 머리를 자르는 재능과 묻혀야 할 과거를 가진 평범한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어디론가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여권을 열었다. 새 이름, 새 생일, 새 인생. 그러나 묻어둔 과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묻혀 있을 수 있을까? 그의 흉터들은 단순히 사라질까? 아니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를 따라잡을까? 진우는 손바닥을 펴서 그의 상처들을 바라보았다. 상처를 내기 위해 훈련받은 손, 이제 그 손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밀필드라는 작은 미국 도시는 진우가 자라온 아시아 대도시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나무가 늘어선 거리,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있는 집들, 그리고 처음에는 그를 불안하게 만든 평화로운 일상. 마치 갑자기 평화로운 환경에 놓인 포식자처럼 느껴졌다. 첫 몇 주 동안 진우는 매일 밤 꿈에서 깨어나 땀에 흠뻑 젖었다. 그의 꿈에서 다케시는 계속해서 죽어갔고 적들은 계속해서 그를 쫓았다. 그의 마음은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었다. 그가 떠나온 폭력적인 과거와 그가 건설하려는 불확실한 미래.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지역 이발소 주인 월터가 물었다. 그는 백발의 늙은 남자였고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면도를 할 수 없었다. 제이, 진우가 대답했다. 그의 새 여권에 있는 이름이었다. 제이박. 단순하고 기억하기 쉽고 미국적인 이름. 그의 진짜 자아를 숨기기에 충분한 이름. 지역 이발소에서 조수로 일한 지 3개월 후 진우는 번화한 거리 모퉁이에 있는 작은 상업 공간을 임대할 만큼 충분히 모았다.
오랜 세월 동안 조심스럽게 운반해온 저축과 미국 서류상의 새로운 이름으로 그는 서울에 가장 자리를 열었다. 시작은 어려웠다. 그의 제한된 영어 실력과 예약된 성격은 잠재적 고객들을 멀어지게 했다. 하지만 그의 정확한 커트,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력, 그리고 그가 만든 선 분위기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진우의 첫 번째 단골 고객은 잭 카터였다. 은퇴한 전직 복서로 그는 진우의 손에서 전투와의 친숙함을 알아보았다. 이 손들은 많은 행동을 바꾼 잭이 첫 번째 커트 중에 말했다. 난 아무것도 묻지 않네. 그저 관찰할 뿐이야. 진우는 미소로만 답했지만 그 관찰은 그들 사이에 침묵의 이해를 만들었다. 점차 타이론, 빅터, 말릭과 같은 비슷한 과거를 가진 다른 남자들도 단골이 되었다. 모두 자신만의 극복 이야기와 싸움을 가진 격투 선수들이었다. 이곳에는 무언가 있어, 타이론이 한번 말했다. 마치 이발소가 아니라 사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말은 진우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파괴가 아닌 창조, 고통이 아닌 편안함. 아마도 노인 이발사가 맞았을지도 모른다. 상처를 주는 손은 정말로 돌볼 수도 있었다. 천천히 진우는 그의 과거를 뒤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악몽은 덜 빈번해졌다. 그의 몸의 흉터들은 흐려지기 시작했고 링 안에 피 묻은 밤과 폭력의 밤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망령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일어났다. 노란 뉴스 기사, 미국에서 활동하는 야쿠자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대규모 소탕 작전, 그리고 거기 마지막 문단에 오사카에서 몇 년 전 경찰 급습 당시 실종된 고위급 조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색. 진우의 손은 신문을 읽는 도중 떨렸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의 과거는 더 가까이 있었다. 그가 쌓아올린 평화로운 삶은 단지 임시적인 것일 뿐이었나. 제롬, 자신의 과거 때문에 기회가 없었던 재능 있는 지역 청년을 진우가 조수로 고용했다. 그는 제롬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새 출발을 찾는 누군가를.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롬이 물었다. 그는 진우가 한 손에 면도칼을 다른 손에는 구겨진 신문을 든 채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신문을 접었다. 괜찮아, 그가 말했다. 그냥 과거의 유령이야.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경계 상태로 돌아갔다. 여전히 발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여전히 그의 몸의 흉터들처럼 그의 과거는 완전히 지워질 수 없다는 현실. 모퉁이를 돌아 뉴저지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에단 도일이 있는 동안 진우는 자신의 새 삶이 곧 그의 과거와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첫 번째 위협적인 방문 이후 사흘이 지나 에단 도일이 이발소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5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의 얼굴에 있는 미소가 그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긴장감과 대조되었다. 자리에 있던 손님들,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말릭 톰슨을 포함해 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어이 꼬맹이, 우리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나? 에단이 마치 가게 주인인 것처럼 주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내게 편하게 해주려고 생각했어. 시작하는 데는 매주 500불만 내면 돼. 진우는 현재 손님의 머리를 다듬는 데 집중하며 계속 일했다. 정확한 움직임으로 수염을 다듬고 있었다. 그의 의도적인 침묵이 에단을 격분시켰다.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어. 그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소리쳤다. 진우의 손은 잠시 떨렸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여전히 면도칼을 손님의 목 가까이에 대고 있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면도칼은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그를 소름 돋게 했다. 손님이 항상 우선입니다. 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하며 애프터 스웨이브 로션으로 서비스를 마무리했다. 앉으세요. 지금 모시겠습니다. 놀랍게도 통제된 반응에 에단은 일시적으로 당황했다. 그의 오른팔인 제이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지만 에단은 그를 손짓으로 저지했다. 진우의 침착함에는 그를 매혹시키는 동시에 깊이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그렇지? 에단이 이제 거짓으로 친절하게 말했다. 이 동네에는 불문율이 있어. 보호는 돈이 든다.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지. 말하는 동안 제이크는 이발소를 돌아다니며 장비들을 살펴보고 진우가 특별한 트리트먼트에 사용하는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들을 만졌다. 예쁜 가위네. 제이크가 비싼 일본 가위 한 쌍을 집어들며 말했다.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히 날카로워 보이는데
상황을 지켜보던 말릭 톰슨은 눈에 띄게 근육을 긴장시켰다. 경험 많은 MMA 파이터로서 그는 위협을 볼 때 알아보았다. 하지만 진우의 미묘한 시선이 그를 자리에 앉아있게 했다.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공기 중의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단은 웃으며 위험하게 다가왔다. 모두가 보호가 필요해, 내 친구. 특히 외국인들은. 마지막 단어는 경멸이 묻어났다. 진우는 마침내 에단을 직접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만났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통제된 공허함, 오직 진정한 공포에 직면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두려움의 부재가 에단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망설이게 했다. 정확히 그 순간 진우의 눈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서울 거리에서의 첫 번째 싸움의 기억, 야쿠자 훈련의 잔혹함, 그리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를 강타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나. 이것이 그의 업보인가. 내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진우가 눈을 마주치는 것을 깨고 다시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단은 자세를 바로잡고 신랄하게 웃었다. 잘 생각해, 꼬맹이. 사람들이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걸 싫어해. 그들이 나간 후 무거운 침묵이 이발소를 가득 채웠다. 제롬은 분명한 걱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고 말릭은 카운터로 다가갔다. 저런 녀석들을 알아. 진. 말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역 경찰은 그들 주머니에 있어. 진우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내면의 폭풍을 드러내지 않는 평온함의 가면이었다. 그의 손님들이 걱정스럽게 논의하는 동안 그는 이발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리고 잠시 그는 오래전에 묻어버린 야쿠자 격투기 선수를 다시 보았다. 선택해야 할 때가 왔군.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 두 길 모두 대가가 클 것이다. 목요일 아침, 밀필드는 짙은 안개로 뒤덮였다. 진우는 늘 그랬듯이 이발소에 일찍 도착했다. 영업 시작 전 장소를 준비하고 몇 분간 명상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는 얼어붙었다. 서울의 가장자리, 쇼윈도우는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 파편이 창백한 아침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벽에는 스프레이로 단어가 하나 칠해져 있었다. 지불하라. 내부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의자들은 뒤집혔고 제품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거울은 깨져 있었다. 그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쏟은 수년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무의미한 폭력으로 무시당했다. 진우는 깨진 유리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밑에서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의 손가락이 부서진 거울 조각을 만졌다. 7년의 불운이라고 하지만 그는 이미 평생의 불운을 겪었다고 생각했다. 몇 개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세상에. 그때 도착한 제롬이 속삭였다. 경찰을 불러야 해요. 아니, 진우가 단호하게 그를 막았다. 경찰은 해결하지 못할 거야. 침묵 속에서 그들은 청소를 시작했다. 곧 잭과 타이론 같은 단골 손님들이 나타났고 상황을 보자마자 즉시 도움을 제공했다. 몇 시간 내에 공간은 다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창문은 임시로 판자로 덮여 있었지만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어. 얼굴에 복싱 흉터가 있는 당당한 남자 잭이 주장했다. 에단이 애송이 시절부터 알아. 그는 한 가지 언어만 이해해. 진우는 가위와 면도칼을 세심하게 닦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폭력에는 항상 대안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잭이 반박했다. 때로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가 말하는 동안 진우의 마음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는 오사카에서의 그 피비린내 나는 밤을 생각했다. 그가 지나온 모든 배신과 폭력,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것을 뒤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은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여러 손님이 지원을 제안했고 일부는 심지어 에단의 영역에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우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변함없는 규율로 일상을 유지했다. 오후 후반 진우와 제롬 그리고 2명의 손님만 이발소에 남아있을 때 문이 열렸다. 에단이 혼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있었다. 좋은 청소 작업이군. 그가 조롱했다.
지불 조건에 대한 최종 대화를 하러 왔어. 이어진 침묵은 마치 손님의 머리를 자르는 진우의 가위 소리만이 들릴 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했다. 일부러 무시하는 거야, 이 하찮은 꼬맹이. 애단이 격분해 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 빨라서 마치 시각적 환상처럼 보였다.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진우는 잡힘에서 벗어나 몸을 돌리고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가위 손잡이로 애단의 목과 어깨 사이에 특정 지점을 쳤다. 애단은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의 오른팔이 일시적으로 정확한 타격으로 마비되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불신이었다. 이발소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작고 조용한 이발사가 어떻게 순식간에 위협적인 갱단 우두머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을까? 다음 손님 부탁합니다. 진우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동안 제롬이 비틀거리고 굴욕당한 애단이 일어나 나가는 것을 도왔다. 밀필드 거리에서 소식은 불처럼 퍼져나갔다. 조용한 한국인 이발사는 숨겨진 발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애단 도일은 굴욕을 잊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이발소를 닫은 후 제롬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누구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진우는 꼼꼼하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습관이었다. 몇 초 동안 그는 거짓말을 할까 고민했다. 미국에 온 이후로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제롬의 진실된 눈빛에서 무언가가 그를 망설이게 했다. 여러 선생님이 있었어.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과 같았다. 모두가 좋은 것만 가르친 것은 아니었지. 그날 밤은 진우의 미묘한 변화를 표시했다. 이발소 뒤편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마룻바닥 아래 숨겨진 상자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손 붕대를 꺼내기 위해서였다. 그의 손가락이 말라붙은 핏자국을 따라 움직였고 기억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야쿠자 훈련의 잔혹함, 그리고 그가 입힌 상처들, 그가 죽인 사람들,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직면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은 놀라움을 가져왔다. 잭 카터가 개점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나타났고 타이론, 빅터, 말릭이 함께했다. 모두 진지하고 결연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들어봐, 진, 잭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네가 어제 한 일, 애단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는 총력을 다해 돌아올 거야. 아마도 오늘 밤. 진우는 일과를 위해 장소를 준비하면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도움을 주러 왔어. 빅터가 계속했다. 우리는 격투기 선수야. 폭력을 알아. 이어진 계시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진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친구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상체는 일반적인 격투기 선수는 가질 수 없는 흉터를 드러냈다. 칼의 정확한 수술적 자국, 의식적인 화상, 그리고 심장 근처에 있는 작은 야쿠자 문신. 저도 폭력을 압니다. 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었다. 오랫동안 그것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이어진 침묵은 이해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의 과거의 조각들을 공유했다. 모든 어두운 세부사항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가 그 세계로 돌아가기를 꺼리는 이유의 깊이를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수년간 나는 죽음이 단지 가능한 결말 중 하나였던 링에서 싸웠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다시는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친구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들었다. 그들은 이제 진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두려움이나 불신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존경이었다. 때로는 선택권이 없어 말릭이 주장했다. 애단 같은 사람들은 힘만 존중해. 대화가 깊어지는 동안 제롬은 신선한 눈으로 스승을 관찰했다.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외관 뒤에 있는 복잡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고 있었다. 아마도 진우가 마침내 셔츠를 다시 단추를 채우며 말했다. 내가 있었던 사람과 내가 선택한 사람 사이의 중간점을 찾을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가장자리 이발소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비정상적인 하루로 보였다. 하지만 가게 뒤편에 모인 5명의 남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전투를 위한 준비의 시작이었다.
진우가 수년간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집과 마침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투였다. 준비됐나요? 제롬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진우는 침략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이발소를 둘러보았다. 예전에는 싸울 선택권이 없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싸울지 선택할 수 있어. 석양의 그림자가 이발소 위로 길게 드리워질 무렵 진우는 준비를 마쳤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내부는 미묘하게 재배치되었다. 가구들은 재배치되고 거울은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정되었으며 조명은 이전에 없던 그림자 영역을 만들도록 수정되었다. 계획대로 정보를 흘렸어. 빅터가 전화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 발표했다. 내 사촌이 제이크의 사촌과 같은 배서 일해. 그들은 네가 월말 돈을 세며 늦게까지 혼자 여기 있을 거라고 믿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발소 곳곳에 면도칼과 가위를 전략적 위치에 조용히 배치했다. 숙련되지 않은 눈에는 그저 작업 도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숙련된 손에서는 그의 의지의 치명적인 연장이 되었다. 기억하세요, 진우가 말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순간의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의 목표는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수십 년의 프로복싱 경력으로 단련된 손으로 잭 카터는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거울을 조정했다. 타이로는 출구를 확인하고 말릭과 빅터는 전략적 위치에 자리 잡았다. 옛날 갓군, 잭이 중얼거렸다. 다만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싸우는 거지. 진우는 감사와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동맹자들을 관찰했다. 이 사람들은 그의 어두운 과거의 전체 범위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이것은 야쿠자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충성심의 한 형태였다. 그곳에서는 유대가 두려움과 의무에 의해 형성되었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이런 종류의 우정은 진우가 평생 찾아왔던 것이었다. 자발적으로 주어진 충성심, 조건 없는 지지. 그것은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두렵게 했다. 그들이 다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참을 수 있을까? 그들이 곧 올 거예요. 모퉁이에서 망을 보던 제롬이 돌아와 경고했다. 6명의 모두 무장한 팽팽한 침묵이 주 조명이 꺼진 환경을 지배했다. 작은 초점 조명만이 전략적으로 홀을 비추고 있었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익숙한 아드레날린의 흐름을 느꼈다. 수년간 버리려 했던 낯익은 지인이었다. 최초의 그림자가 이발소 입구에 드리워졌을 때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사용할 것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우는 자신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한 명은 한국의 작은 고아, 또 한 명은 치명적인 야쿠자 전사.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 둘 사이의 어딘가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이 깊어지고 편안해질 때 첫 번째 공격자가 들어왔다. 에단의 총 개머리판이 문 유리를 깨뜨리는 소리와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다. 타이론이 진우에게 속삭였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지? 두렵지 않아? 진우는 마지막으로 가위의 위치를 확인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아는 데서 온다. 그들은 내게서 빼앗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가졌다. 적들이 다가오는 동안 진우의 눈은 결연함으로 빛났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가능성 사이의 경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에단의 총 개머리판이 문 유리를 깨뜨리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6명의 남자들이 이발소를 침입했고 그들의 실루엣은 거리의 희미한 빛에 대비되어 있었다. 제이크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칼과 체인을 과시했다. 여기 있는 줄 알아, 꼬맹이. 에단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을 드러냈다. 우리 일을 해결하자. 침입자들은 이발소의 어두운 곳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답답한 침묵은 그들의 발소리와 긴장된 호흡 소리로만 깨졌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거울들은 그림자를 곱하여 미로의 환상을 만들어냈다. 이게 뭐지? 한 남자가 분명히 불편해하며 속삭였다.
첫 번째 타격은 어둠 속에서 왔다. 말리기 유령처럼 나타나 정확한 팔 관절 기술로 한 남자를 제압했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타이론과 빅터가 동시에 반대 방향에서 공격했다. 이발소는 통제된 혼돈이 되었다. 진우는 공격자들 사이로 물처럼 움직였다. 유연하고 적응력 있고 막을 수 없었다. 수년간의 잔혹한 훈련이 각 계산된 움직임, 죽이지 않고 무력화하기 위해 측정된 각 타격에서 다시 나타났다. 함정을 알아차린 제이크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출구를 막고 있는 잭을 발견했다. 베테랑 복서는 제이크를 바닥에 보내는 강력한 직격타를 날리기 전에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을 본 에단은 절망적으로 총을 꺼냈다. 멈춰 아니면 쏠 거야. 그가 떨리는 손으로 무작위로 겨누며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진우는 마침내 그를 직접 대면했다. 초자연적인 속도로 그는 손가락 사이에서 면도칼을 돌렸다. 정확히 2초 동안 에단의 주의를 사로잡는 최면적 움직임. 그 시간은 그림자에 숨어있던 제로미 갱스터 위에 무거운 선반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에단이 넘어지면서 총이 천장을 향해 발사되었다. 그는 물건들의 무게와 계획의 정확성에 의해 제압되었다. 끝났어. 진우가 패배한 남자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거의 부드럽게 선언했다. 다른 동네를 찾아. 에단은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네온 누구야? 진우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깊은 슬픔의 그림자, 아마도 후회의 흔적.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어. 너무 오랫동안. 무릎을 꿇은 에단의 눈에 공포가 피어났다. 강한 자에게 복종하도록 훈련된 자의 본능이 작동한 것이다. 죽이지 마. 진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아. 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날 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묶여있는 에단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배경에서 조용히 서 있는 5명의 남자들을 발견했다. 진우는 체포를 예상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네 식료품점 주인, 세탁소 할머니, 가족 식당 주인 부부, 모두 증인으로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갈취를 했습니다. 그들이 제 가게 창문을 깼어요. 에단은 제 딸을 위협했어요. 경찰서장은 불편하게 보였다. 그는 에단을 알았고 그들의 은밀한 관계도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증인과 맞서기에는 너무 많았다. 에단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다. 이발소가 조용해진 후 진우는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의 과거의 한 부분을 다시 껴안았다. 그것은 그를 떨게 만들었다. 다 괜찮아? 잭이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5년 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것은 죽이는 것이었어요. 오늘 밤 나는 그 지식을 삶을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게 차이야. 잭이 그의 어깨를 꽉 쥐며 말했다. 네가 누구인지 아니면 무엇을 아는지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창문 밖으로 동이 텄다. 진우는 그날 아침에 첫 빛을 바라보며 마침내 과거와 현재 사이의 평화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결 후의 아침은 초현실적인 고요함을 가져왔다. 경찰 사이렌이 왔다 갔고 에단과 그의 동료들을 데려갔다. 지역 주민들의 만장일치 증언이 마침내 당국이 비록 뒤늦게나마 행동하도록 강제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입구의 유리 파편을 쓸어 담고 있었다. 그때 그는 낯선 차가 주차하는 것을 알아챘다. 중년의 일본인 남자가 우아하게 차려입고 불안하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진우가 영어로 물었다. 그의 자세는 미묘하게 방어적인 준비 상태로 바뀌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고 평화의 제스처로 두 손을 보이며 다케시 씨가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그가 완벽한 일본어로 말했다. 당신은 그의 가르침을 명예롭게 했습니다. 진우의 피가 얼어붙었다. 수년간의 조심스러운 익명성이 그 순간에 무너졌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관찰자입니다. 가족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죠. 그 낯선 이가 야쿠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소문을 확인하러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는 검은 비단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진우는 그것을 받기 전에 망설였다. 다케시는 그날 밤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전달자가 계속했다. 2달 전에 정말로 떠나기 전 그의 마지막 말은 당신을 찾아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면도칼을 잘 선택했다.
진우의 손이 떨렸다. 다케시가 살아있었다니. 꾸러미 안에서 그는 다케시의 옛 메달을 발견했다. 공식 해제의 상징으로 그가 조직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공식적으로 해방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제 아무도 더 이상 당신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떠나기 전에 공식적인 존경으로 몸을 숙이며 확인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년간의 시간 속에서 진우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살았다. 미행자를 찾아 주변을 살피고 익숙한 일본어를 들을까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과거가 갑자기 그를 찾아와 그가 건설한 모든 것을 파괴할까 두려워했다. 이제 그것이 끝났다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진우 씨? 제롬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저 사람 누구였어요? 진우는 다케시의 메달을 바라보았다. 숫자와 문자가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의 선생님, 그의 멘토, 그의 아버지 같은 인물이 마지막으로 보낸 선물. 유령이 평화를 찾는 거야. 그가 말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이발소 뒤편 그의 작은 방에 있는 창가에 앉아 손에 있는 메달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었다. 슬픔, 받아들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방감.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자유로웠다. 창문 너머로 그는 말릭과 타이론이 입구 앞에서 장난스럽게 싸우는 것을 보았다. 잭이 잠시 후 도착했고 그의 손에는 새 유리문을 위한 치수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다. 제롬은 열심히 바닥을 쓸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그의 투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삶의 일부로 그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어젯밤 그들은 그에게 함께 맞서 싸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우는 자신의 눈에서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야쿠자 전사의 냉기도 겁에 질린 고아의 불안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었다. 평화, 수용, 소속감.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문을 열자 말릭이 그곳에 서 있었다. 연습할 시간이 좀 있을까? 다음 경기가 다가오고 있어. 진우는 메달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그것을 상자에 넣어 마룻바닥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의 과거는 이제 거기에 머물 것이다. 기억되겠지만 더 이상 그를 따라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 있어, 그가 말했다. 자세 교정 좀 도와줄게. 밖으로 나가는 동안 진우는 그의 몸에 있는 흉터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단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상기시켜주는 표시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여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를 지금의 그로 만들었다. 대결의 밤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서울의 가장자리 이발소는 완전한 개조를 거쳐 이제 더 크고 더 아늑해졌다. 주벽면에는 이전에 거울만 있던 자리에 진우가 힘과 명예를 의미하는 한국어 문자가 새겨진 나무 현판을 설치했다. 지역사회는 이곳을 만남의 장소로 변모시켰다. 젊은이들은 단순히 이발만이 아니라 진우가 일주일에 2번 무료로 제공하는 비공식 자기 방어 수업을 위해 찾아왔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업의 동업자가 된 제롬도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직업 지도를 제공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진우는 이발소 앞에 가니 의자를 몇 개 놓았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정원에 숨겨진 약초들은 이제 풍성해져 손님들에게 차로 대접했다. 내 능력이 파괴가 아닌 구축에 사용될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노인 고객의 커트를 마무리하며 진우가 말했다. 대기구역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던 잭 카터가 고개를 들었다. 모든 도구는 그것을 다루는 손에 달렸지, 친구. 면도칼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어. 대화를 듣고 있던 제롬이 위크엔드 예약 목록을 확인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한국에서 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진우 씨가 평생 철학자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진우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의 과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각조각 친구들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해방감을 발견했다. 어둠은 빛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오래된 속담처럼 그의 비밀들도 공유함으로써 그에 대한 힘을 잃었다. 그날 오후 이발소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박 여사, 서울고아원의 옛 보육사였다. 이제 백발의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노부인이 된 그녀는 진우가 수개월의 수색 끝에 그녀를 찾아 그의 새 삶을 보러 초대한 것이었다. 네가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니. 그녀가 방문객들로부터 받는 존경심을 보고 감동하며 상기시켰다.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우가 그녀의 좋아하는 차를 이발소 뒤편에서 준비하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누군가에게 선택되길 원했어요. 박 여사는 나이든 손으로 그의 팔을 꼭 잡았다. 하지만 넌 결국 스스로를 선택했구나, 진우야. 그게 더 강한 선택이란다. 진우가 그녀를 앉혀놓고 차를 따르는 동안 제롬이 옆에서 속삭였다. 그녀가 당신의 할머니인가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내 첫 선생님이야. 내게 기다림을 가르쳐준 사람,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소년, 야쿠자의 두려운 전사,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찾은 사람으로서의 여정을 지나온 진우는 그의 몸에 있는 흉터들이 이야기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변화의 이야기도 깊이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그를 돕고 있는 젊은 견습생에게 진우가 설명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을 형성하는가입니다. 그의 숙련된 손에 완벽하게 균형 잡힌 면도칼에서 진우는 마침내 그의 진정한 은유를 발견했다. 파괴와 창조, 폭력과 보호를 가르는 균형점. 한때 칼날로 살았던 남자가 이제 그것을 통해 구원의 길을 찾았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박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그들은 떠나서 세상을 만나고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진우는 구석의 벽에 걸린 작은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가 수년 전 미국으로 가져온 유일한 소지품, 그의 과거의 상징. 저는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서울이 제게 돌아왔네요. 그가 가게를 둘러보았다. 서울의 가장자리, 고향을 상기시키는 이름, 그의 뿌리, 그의 역사의 일부이지만 그를 정의하지는 않는. 진우는 그 이름으로 매일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있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제롬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을 때 진우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현재에 있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면도칼을 집어들고 그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빛을 반사시켰다. 날카로움을 유지하려면 균형이 필요하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둠 없이는 빛도 없다. 준비됐나요, 선생님? 제롬이 물었다. 가족 저녁 식사에 늦을 것 같은데요? 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처음으로 그 단어는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약속을 담고 있었다. 미래의 약속,